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은 여야의 진영 다툼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1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에 나서게 됩니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이제 열게 되는 건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보도들이 앞전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5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에 사건 접수가 됐으니까요. 한 달 뒤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인용이 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아닙니까? 국민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를 돼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1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탄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탄핵이 되더라도 부통령이 가요. 근데 한국은 조기 대선입니다. 그만큼 선거가 아닌 탄핵으로 정치 세력이 정치 구도가 재편이 되면 그만큼 정치는 굉장히 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 만큼 굉장히 이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는 쪽과 반발하는 쪽이 극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14일부터 하는데 기일이 일주일에 2번씩 5번 일방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헌재법 40조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이렇게 조율하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금지된 수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헌재법 32조에 근거를 하면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도 좀 황당해 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갑자기 이제 국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내란 혐의를 철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재판부가 뭔가 권유했다 그런 얘기를 국회 쪽 변호인 측에서 탄핵 소추 쪽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헌재가 너무 좀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속도 전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조계에 따르면 3월 중순에서 말쯤에 이제 심판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탄핵 심판 어쨌든 기간이 180일, 180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보수 가치 중에 핵심은 사법부 존중입니다. 상권 분립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법률 절차가 상당히 낯설고 좀 생경한 분들한테 굉장히 이런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80일 규정은요. 헌재가 굉장히 오래 좀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좀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180일 이내에는 끝내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180일을 충분히 누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법령인 것처럼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형사 기록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형사 절차와 똑같이 이것을
하나하나 증인을 불러서 탄핵해야지만 증거로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다 증인으로 불려 나와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요.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아야만 판사가 기록을 봅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형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속하고 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가 있는 겁니다. 이 헌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유사한 주장하면서 9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게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로 추려지고 기록은 다 볼 수 있도록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재판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왜 빨리 하느냐. 기본적으로 헌법 결정 내중에 이런 설시가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수호상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 피청구인의 위치가 헌정 수호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때 바로 딱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이걸 길게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유동성, 정치적인 혼란 가중됩니다. 이게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요. 그 숙제를 떠안는 게 또 헌법재판소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절차적인 이야기를 혼용해가면서 이거는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마치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이건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 끝나고 이제 모레부터 정식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네. 여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직접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근데 우선 첫 변론 기일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첫 변론 기일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큰 어떻게 보면 변수를 던졌죠.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이 아주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에 뭐 한 달 내내 지금까지도 내란 얘기하고 있고 내란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 내란을 뭐 진압해야 된다. 내란의 잔불을 꺼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내란을 동조하거나 선전하는 거 관련해서는 뭐 고발하고 있고 그거를 꼭 관련된 내용을 좀 퍼나를 카톡으로 좀 옮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쏙 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저쪽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우리도 전략을 어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도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각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헌재에서 소위 말해서 1라운드, 2라운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건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헌재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국회 탄핵 사유가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각하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80%에 되는 어떤 중요한 내란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한다면 1라운드에서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은 뭘 보고 그 표결을 했겠습니까? 표결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꼼수가 아니라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재량이라고 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1라운드 관련돼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런 명시적으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재량이라고 한다면 헌재도 제가 볼 때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헌재도 감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그 감시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일종의 그 탄핵 심판이 여론 심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근거해서 어떤 원칙과 과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헌재인데 뭔가 빠른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탄핵의 어떤 심리는 두세 달 만에 이뤄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키기 위해서 속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권한대행마저 흔들고 있다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국정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국정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하면 이런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변론에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재판에도 이제 직접 참여를 할지 네, 어떤 부분을 좀 맞습니다. 고려하고 있을까요? 저도 말씀 주신 대로 첫 그 변론 기일에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전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됐을 때, 그래서 판사 재판부의 그 예단이 굳어지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연동돼 있는 게 체포영장 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은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변론 과정에 참석을 하면 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못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 주신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징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위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두 관점이 있었지만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이 재량이라고 말씀 주신 이거는 뭐 소추위원들이 철회한다 어쩐다 해도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마치 판단도 못한다, 이건 맞지 않고 이걸 왜 뺐느냐, 그러면 형사상 내란죄라는 범죄가 되느냐는 별도로 일단 형사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헌재에 녹아서 하다 보니까 똑같이 증인을 불러야 된다, 거기에는 수십 명이 필요하다, 기록도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으로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구위원이었을 때 했던 그 법리와 똑같은 방식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들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이 헌법재판소 과정 중에 이 부분이 대단히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사실상의 선전의 장이 될 걸 또 두려워한 부분이 있죠.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울 텐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놓아버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에는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그럼 이 부분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내란죄 관련한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1,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네, 네. 아니면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인데, 맞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관련한 부분에 뭐 효력정지 가처분 네. 신청 등을 했지만 헌재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네. 그 기간 내에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네. 2차 이제 영장이 재발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한 건데 법률가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피의자도 저는 이런 그 체포영장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도 법리에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정파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체포영장에 대해서 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와 지자체, 이런 국가 정부 기관과 기관 사이에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이를테면 뭐 노동법 날치기 통과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우리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투는 절차예요. 개인 피의자 윤석열 신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은.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라는 직과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간다. 전 안타까운 지점이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이건 빨리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는요, 체포 적부심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어떤 피의자도 본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응합니다. 응하고 인신이 구금된 상태에서 이 체포는 잘못됐다라고 별도로 다투는 체포 적부심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한번 집행이 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죠. 그러면 그 절차 안에서 내가 구속될 필요성이 없는 피의자다라고 소명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없는 이의 신청이란 걸 했어요. 법원이 들여다봤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다. 주장이 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2번씩이나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잘못됐다는 주장을 번복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본인을 구금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대외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내거나 국가를 혼란케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거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첫 변론 기일에서 관련 내용 좀 다룰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예. 이렇게 내란죄에 대한 어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체포영장을 왜 서부 지법에서만 그렇게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서울
서부 지법에서 받았다는 측면 저는 예. 이해가 안 가고 도리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받았다가 기각이 되니까 뭐 안 나오니까 그쪽으로 됐다는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조사를 위한 체포를 위한 체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이 누가 있느냐, 민주당에 있다는 말들이 그냥 버젓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 경찰 관계자들 국회로 불러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뭐 가슴을 열고 총을 맞을 각오로 임하라. 그다음에 뭐 관을 준비해라. 장갑차 동원해라. 특공대 동원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차대로 하면 문제 없을 걸, 절차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가처분을 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내일 보면 그 한독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걸핏하면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그 본질이 뭐냐? 151석이냐 200석이냐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151석으로 임의대로 해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민주당의 이 버릇없는 탄핵이 계속 이어질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가름말을 타는 게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틀 전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네.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이제 균열이 시작됐다. 그리고 경호처라는 조직 폐지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민주당은 뭐 문제 있으면 다 없애거나 특검 아니면 탄핵, 간간히 뭐 고발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라는 것이 국가기관 때 국가기관이 어떤 충돌을 되면 뭔가 정치의 영역으로 해서 조율하고 그러면 되는데 무조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경호처는 악마화된 거죠. 지도부를 이제 흔들어가지고 균열을 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게 다분합니다. 저는 경호처장이 소환을 조사를 하면서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충돌을 하는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다고 하고 권한대행이 이제 여야가 만나서 특검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달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답을 정해놔 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불상사가 나면 본인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나 계속 경찰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불구속 수사가 인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부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되게 고마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적 대상이 야당 대표도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민주당의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경호처 네.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호처 폐지는 이제 언론에서 네이밍을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그 업무는 존속하는데 지금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게 별도로 경찰 직제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 차지철, 그 장세동 뭐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기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선진국들 뭐 독일, 일본, 영국 다 이런 직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백악관 이외의 다른 제3의 조직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경호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집행을 막는 거는요. 이거는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불법을 왜 그러면 강행하느냐. 대통령 개인을 지키겠다라는 사병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조에 기인한다라고 보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개편과 관련한 입법론적 고민이 지금 국회에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경호의 범위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경호라는 건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그 위해에 대해서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영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발부한 겁니다. 이걸 위해라고 평가하는 법조인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호처 내부에서 이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공무원 연금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게 맞냐는 문제 제기가 올랐는데 그걸 지우라고 경호처 차장이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담당하는 간부가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산팀의 이야기를 해서 지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호처의 현실인 겁니다. 균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이 역사의 방향과 법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정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툭하면 탄핵하고 뭐 내란 특검도 받지 않는다? 아니요. 내란 특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토권이 위헌적이다. 그럼 비토권 없앴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지 않은 거 문제가 있다. 제3자 추천으로 바꿨죠. 심지어는 법무부 차관,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박스가리만 한 거다. 이거는 내란 특검 할 생각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는 계엄이 잘못됐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 말로만 사과하고 뒤로는 버티고 지연시키고 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바로 좀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야 이번 주부터 또다시 충돌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이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이제 내놓겠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지난번 투표 때 198표를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든 야든 합의안을 좀 도출해내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국민들이 지금 예. 계엄 이후에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군, 검찰단 뭐 이런 쪽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과하면 과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떻게 보면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사정기관들이 굉장히 매섭게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도 기소화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검을 하나 더 하시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독소 조항에 세 가지가 있냐면 무조건 처음에는 이제 제3자 추천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인지를 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일을 한 20일 정도 줄였지만 대상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사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 본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탄핵 이후에 만약에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의 어떤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보다는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 드리고 싶은 거는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관련해서 제 쭉 여러 가지 나이를 봤을 때 군의 통상적인 대한민국 국군이 해야 될 일 부분마저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쪽에서 오물풍선을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북 전단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유의 어떤 표현의 자유고 어떤 북한의 인권은 문제를 위해서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전단 관련해서 2020년도에 김여정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헌재에서 이거를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또 뭐냐면 김여정이 또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대북 전단을 방치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또 대북 전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왜 굳이 넣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특검법이 김여정 어떤 특검법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을 풀어가는 데 했다면 문제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모든 것들을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이거는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 앞에 계엄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위헌적 요소 다 제거하고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대안을 수정안으로 내면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해서 개정돼 있으면은 민주당이 뭐 원하는 대로만 한다. 근데 말로만 하는 거죠.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 법으로, 정책으로, 대안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물러서고 양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민주당 맞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외환유치죄가 또 추가로 들어갔냐면 기본적으로 노상원 씨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 이 수첩에 실제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었어요. 그 시점을 맞춰보면 실제로 백령도, 연평도에 갑자기 한 6, 7년 만에 굉장한 포를 막 쏘는 그런 훈련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환유치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외환유치죄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통모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상 북한이 외국으로 돼 있지도 않고 이건 통모했다라기보단 법의 어떤 북의 도발을 야기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는 어려워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론이 있어서 이거는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북한몰이를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 뺀 그리고 본인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내십시오. 그리고 법리에도 맞지 않게 딱 계엄 해제 시까지만으로 6시간까지만 우리가 특검에 받겠다. 어떤 이런 수사 범위에서 시간을 적시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두려운지 다시 반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금까지 물러나기도 했고요. 책임 있는 정치를 국민의힘도 보여줘야 민심이 이반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특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모레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관련 내용까지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